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소폭 줄어 1,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7말 8초 전국 대유행 우려에 정부가 수도권 5인 모임 금지를 전국 확대 추진에 나섭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증인을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시킨 직후 구속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조사 당시 녹화된 영상을 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압박 시점은 녹화가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고 해당 증인은 말했습니다.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채널A 기자 등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서울 번화가인 정막이 흘렀습니다. 연남동 연결합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LP가스를 충전 중이던 25톤 탱크로리가 어제 폭발해 오늘까지 잔류가스 제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인 건수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취득세는 이전 정부보다 70%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으로 열흘째 1,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금방이라도 2,000명대를 넘었을 듯하던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하다는 사실 정도일 겁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더 이상의 확산은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걱정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 수도권 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닷새 만에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고 있지 않는 탈의실을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관련 확진자가 131명까지 느는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서울시는 32개 백화점의 종사자 12만 8천여 명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백화점에서도 QR코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초등학교와 주점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진자 비중이 8일 연속 20%를 웃돌았습니다. 4단계 조치로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9%가 늘어나 풍선 효과가 현실화된 상황.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비수도권도 5인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모레 최종 확정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3단계로 격상해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부산시도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운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은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올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실이 되기 전에 백신 하나라도 더 빨리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이 말썽입니다. 없는 데서 뭔가를 쥐어짜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한 포털의 잔여 백신 예약창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있다고 나오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접종 기간이 없다는 안내 메시지에도 지도상에 잔여 백신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오류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3시 넘어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잔여 백신이라도 맞으려는 20에서 40대의 불만이 쇄도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현재 전화 예약 문의가 많아 연결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시스템 오류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18세에서 49세 접종 예약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델타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하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페루에서는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주기를 11주에서 8주로 단축했습니다. 또 화이자는 만 12세까지 접종할 수 있게 연령을 확대했지만 접종 시기는 미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불안한 시민들이 선별 진료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섰고 방호복까지 겹쳐 입은 의료진들의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땀 범벅에 현기증을 호소하고 버티지 못해 탈진하는 의료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의 최전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이 엄중한 상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막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얼굴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너무 덥다 그래서 지금 부채랑 이거랑 고민하다가 들고 나왔어요. 선별진료소 안에서 방호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의료진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비 오듯 흐르는 땀 때문에 탈수 증세까지 보여도 감염 우려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일을 하면서 휘청휘청 할 때 많거든요. 물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탈수 증상도 오고. 한낮 방호복 속 온도는 얼마나 될지 직접 입어봤습니다. 지금 제 체온은 35도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체온을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37.2도까지 체온이 올랐습니다. 어제 낮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선 행정업무 지원에 나섰던 구청 직원이 쓰러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다 모든 일을 다 중지시키고 나와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부스마다 냉방기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함상에서는 이미 6명의 확진자와 80여 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80여 명의 유증상자 가운데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멱장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 당국은 뒤늦게 부대원 전원 송환에 나섰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 현지 병원에 입원된 장병은 1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가 진행 중인 80여 명의 유증상자 중 6명이 폐렴과 고열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투입하는 긴급 후송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나올 예정인데 군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해 모두 조기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감염병으로 파병 부대원 전원이 귀국하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사전에 백신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먼 바다에선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처할 수 없고 함정 내 백신 보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작전을 마치고 8월에 귀국하면 접종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번 뒷북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합참은 이영만리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의 안전과 사기가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그 파병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함상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출항을 해서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말은 맞는 말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문제가 된 함정이 문무대왕함이라고 하는데 군 당국의 설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한 시차는 따져봤습니까? 네, 오늘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군 의료진을 대상으로 첫 접종을 시작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승조원 300여 명을 태운 청해부대 문무대왕 함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건 이로부터 한 달 전인 2월이었죠. 그래서 파병 전 예방 접종은 불가했다는 게 국방부 발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월에 출항을 했고 3월에 백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출항 당시에는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3월 달에 백신 확보되고 난 다음에
뭐 비행기로 보낸다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까요? 이 백신 공수에 대해 군은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함정안에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도 응급 상황 대처가 제한이 되고 이 백신 보관도 어렵다는 게 오늘 국방부 설명입니다. 예. 물론 군의관 2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급 상황에선 역부족일 수 있고 이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 또한 없었습니다. 함정, 그러니까 이 배라는 특수한 환경이 백신 접종의 난관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300명 넘는 젊은 군인들이 6개월 동안 이 배라는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일수록 백신 접종이 더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일본 크루즈 사건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密閉된 공간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전파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사실 냉동고가 없어서 백신 못 보냈다는 설명부터가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다른 방역 조치는 잘했습니까? 현재까지 이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기양한 곳에서 간부 1명이 현지인과 접촉을 통해 최초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죠. 방호복을 입고 물자를 옮기는 등 차단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진자 6명에 유증상자 80여 명을 낳았습니다. 예. 물론 업무상 이 현지 접촉이 불가피했겠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지 유지에 잠깐 상륙을 했다가 또 감염이 예견됐던 거죠. 배와 같이 외부와 격리돼 있는 공간에서 감염원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파급 효과. 그리고 늑장 대응했다는 말도 나오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이 최초 감염자로 추정되는 간부가 감기 증상을 보인 건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인접 국가에서 처음으로 PCR 검사를 한 건 이로부터 열흘 뒤인 13일이었죠. 예, 일단은 여기서 더 환자가 나오지 않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책임 문제는 그 뒤에 다시 한번 따져보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선 이재명 지사와 최근 상승세인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어에 너무 치중했다며 특유의 사이다 본능을 되찾겠다고 한 이 지사의 공세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는 절제할 건 절제해야 한다면서 이 지사의 설화 리스크, 즉 거친 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을 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일시적 흐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순간이라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차이가 3, 4%밖에 안 나고 그러니까 오버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소위 적통 경쟁은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얘기죠, 이거. 왕세자 정할 때. 이 지사가 다시 선명성을 강조하며 현안 발언도 거칠어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조폭 정치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이 전 대표는 연일 이 지사의 설화 리스크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정부 4기를 출범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서른 의원이 형수 욕설 논란의 심각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그 형수와 형에 대한 이 발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아요. 이 전 대표도 여성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경우 여성들에게 좀 반감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성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내일 재헌절을 앞두고 일제히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헌법 정신 파괴를 지적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헌법 수호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헌법 수호의 책임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재헌절을 맞아 광주를 찾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열사들을 참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말 대신 5.18 묘역을 찾는 행동으로 헌법 수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재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김오수 법무부 장관의 감사위원 제청을 요구했던 걸 비판했습니다. 또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 모두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때문에 지지도가 정체가 되고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일반 국민이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어제 저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판의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임원정 검사로부터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임 검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보도에 대해서 민 형사장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사 당시의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참고인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직후에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녹화가 이뤄지는 정식 조사 때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 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제 보도가 나가기 전 임 검사에게 취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측에도 임 검사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일체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보도가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로서는 임 검사가 의도적으로 반론 기회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검찰 공직자가 이런 방식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 드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이 제보자의 주장이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는 과연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두 기자의 보도를 잇따라 보시겠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입니다. 임은정 검사의 SNS입니다. 임 검사는 영상 녹화 CD를 보면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A씨에게 열람 등사를 신청해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압감찰 의혹 보도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A씨는 임 검사가 영상 녹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얘기는 국도에서 많이 했어요. 국도에서 걸어가면서 기분 되게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A씨는 임 검사의 구속 압박 발언은 추가 조사를 위해 대검에 나간 11월 30일에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임 검사가 대검찰청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13층으로 함께 가는 도중에 구속되고 얼굴을 계속 보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임 검사의 발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겁주는 느낌, 겁박하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올라가서 바로 조사 거부를 해버렸어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임 검사에게 해명을 다시 요청했지만 임 검사는 열람 등사 등 객관적 방법으로 분석해달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제보자는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위정을 강요당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자 임 검사가 거짓말하지 말라며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A씨는 임은정 검사가 첫 참고인 조사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조사를 마치고 확인 절차가 끝난 직후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CD 나오고 도장도 다 찍고 난 다음에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고 사실을 얘기해라 그러더라고요. 답을 정해놓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한 생각을 안 하세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로 계속 실제로 없었었고. A씨는 오늘도 당시 임 검사가 구속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사권이 있었으면 구속시켜놓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증교사는 없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던 다른 재소자 B씨의 편지도 임 검사는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B씨는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고 이 진정서는 감찰의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번복한 무슨 편지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씨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사람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제끼어버리더라고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57조엔 참고인 조사 중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이나 강제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저는 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 주장만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임 검사가 참여한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와 모의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권은 그동안 검언 유착의 명백한 사례라며 공세를 펼쳐왔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하지 못했고 언론인 재판도 결국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요 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와의 사전 공모 의혹으로 3번이나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작이 실패한 것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 유시민 이사장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첫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일상을 멈춰 세운 방역 조치는 주말 풍경까지 바꿔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심 분위기 어떤지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서울 연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불금하면은 떠오르는 곳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은 평소 금요일 같았으면 굉장히 북적였을 텐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산합니다. 제 옆에 떠 있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가 4단계 격상 직전에 이곳을 촬영했던 건데요. 북적이는 길거리나 꽉 찬 벤치 등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또 이렇게 제 오른쪽을 보시면 모든 벤치마다 그물망이 설치돼 접근을 막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예 야외 음주족들을 겨냥해서 음주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경고 게시물도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하는 공원 관리자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통제가 안 된다며 하소연했는데요. 지금은 지난주보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네가 지금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 4단계 이후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규제에 이곳 공원 인근 음식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 둘러봤더니 평소 대기줄이 늘어섰던 유명 식당도 내부는 물론 야외 테라스 자리까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원래 웨이팅 기계도 있을 정도로 금토는 거의 웨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손님이 아예 없어요. 80% 이상 매출이 떨어졌어요. 경찰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공원 측과 합동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4단계 격상에 이틀째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경찰이 불법 집회로 간주해서 내사에 착수한 것도 감정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들이 각자 차량에 한 명씩 탄 채로 모인 건데 경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가하는 시위는 미신고 불법 시위입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차량 시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촛불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벌을 감수를 하고 차라리 우리 촛불을 들고 광장 같은 데서 한번 뭉쳐보자. 자영업자들은 연매출이 고작 3만 원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체가 주먹구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말 100만 원 이상 벌었다고 하면은 근데 3만 원 벌기도 조차 정말 힘들어요. 너무 억울하고 이 검증 과정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급감에 차량 집회로 수사까지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산에서 LP가스를 충전하던 25톤 탱크로리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어제 일었습니다. 누출된 가스에 옮겨붙은 불길이 탱크로리를 휩싸면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불길이 상당했는데요. 지금도 잔류가스 제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탱크로리가 LP가스를 충전합니다. 옆에 있던 화물차가 천천히 이동하는 순간 갑자기 탱크로리 곳곳에서 흰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이내 폭발합니다. 유출된 가스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파도치듯 몰아칩니다. 우리 도착했을 때는 탱크로리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폭발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부산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LP가스 탱크로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50대 A씨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탱크로리 안에는 LP가스가 8톤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지만 탱크로리에 남아있던 LP가스 제거 작업은 오늘 저녁까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2차 폭발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화물차가 이동하다 LP가스 배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게 단다고 차가 이제 뒤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 이제 그 가스 충전 분리하고 이제 이게 접합된 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는 접촉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의뢰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거리에 있던 불법 노점상이 철거되고 이렇게 규격화된 거리 가게가 들어서기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입니다. 거리 미관은 나아진 모습인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80m를 빙 돌아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가 하면 거리 가게로 들어가길 꺼리는 노점상과 주변 상인 사이에서는 갈등도 벌어집니다. 갈 길이 먼 노점 정비 사업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서울 청량리 한 상가 앞. 보행도로 한가운데 80m 울타리가 서 있습니다. 울타리는 상가와 노점 사이를 가로지르고 버스를 타려는 시민은 멀리 돌아가거나
울타리 아래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 버스 타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여기를 좀 이렇게 통로를 해놓으면 좋지. 뺑뺑 놀러 다니네. 울타리를 설치한 건 맞은편 상가 주인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상가 앞 노점 15곳을 철거한 뒤 최근 규격화된 거리가게 8개를 만들자 이를 반대하면서 세웠습니다. 24년 동안을 저 노점상들이 해먹었어요, 거기를. 너희가 이걸 치면 우리는 여기 다 놓겠다, 다. 코앞의 울타리 때문에 노점은 문도 못 열었습니다. 울타리와 노점상 간의 거리는 83cm로 성인 한 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입니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7, 8개월 놀고 있어요. 시민도 노점상도 불만이지만 울타리가 상가 사유지에 설치돼 구청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제 울타리 같은 거를 시공을 해도 단속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서울시가 불법 노점을 정비한다며 2013년 시작한 거리가게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댑니다. 거리가게로 들어가면 월세와 세금을 내야 해 꺼리는 노점상이 많고 박스가 겉모양만 화려하고 내용은 사실상 이게 대부로가 조명료하고 3m짜리가 한 200원 정도 나옵니다. 목돈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가게 해놨으면 크게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서울시 측도 노점상 단체 행동 등 사업 고충을 토로합니다. 이분들은 조직이 돼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힘을 과시를 하고 이 때문에 서울시의 거리가게 사업은 8년째지만 전체 노점 6,100여 곳의 70%인 4,300여 곳이 여전히 미허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 형편에 맞춰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고 상세한 규정 같은 것은 구한테 좀 맡겨도. 대책 없는 노점상 정비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그림을 국회에 전시하려던 탈북 작가의 제안을 국회가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앞서 대통령의 노두 풍자 그림이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그림까지 전시를 허용했던 걸 감안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보이성 간부가 집안에 들이닥쳐 총을 들이대고 굶주린 주민은 옥수수 몇 알로 끼니를 때웁니다. 탈북민 작가가 국회 기획전을 준비하며 그린 그림들입니다. 인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거죠. 탈북민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고 공감하는 내용들. 최 작가는 다른 탈북 작가들과 함께 이곳 의원회관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려 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작가들의 전시 일정이 다음 달로 잡혀 있었지만 최 작가의 그림은 특정 이념과 정치적 내용을 전달한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혹은 이제 보편적인 문화 그 미적 감각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국정원 원훈석 서체로 최근 논란이 된 통일혁명당 출신 신영복 교수의 2년 전 서화 전시는 허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도 2017년 의원회관에서 전시됐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포함된 국회 남북미술전도 2019년 열렸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고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물가 상승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라면 가격마저 10%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13년 만입니다.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 가격 상승이 뭘 의미하는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라면 값을 11.9% 올립니다. 13년 만입니다. 최근 밀가루, 팜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라면의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 71% 올랐습니다. 오뚜기가 라면값 인상 총대를 매면서 눈치를 보던 농심과 삼양식품 등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상식량 뭐 이런 걸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좀 팍팍해지는 거죠. 올 상반기 대파의 물가지수는 156.6% 올랐고 사과, 배, 마늘, 복숭아, 달걀 가격도 40% 안팎 뛰었습니다. 올 2분기 전체 물가는 전년 대비 2.5% 오른 상황. 라면은 농산물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라면값 인상은 인플레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 소득 양극화와 이로 인한 소비 양극화가 심한데 이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예상돼 밥상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유명 배달업체들이 배달원 쟁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배달이 급격하게 늘자 경품까지 내걸면서 배달원 모시게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 판촉 비용이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류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배달 물류센터. 배달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4단계로 격상되기보다 많이 늘었어요? 전에 한 10건 있었으면 지금은 한 15건이에요. 3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기승인데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의 배달 건수는 일주일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원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배달원을 대상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캠핑카와 순금 100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쿠팡이츠는 하루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의 배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급난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업계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달원 확보 경쟁에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쪽 비용은 전부 다 소비자의 배달료로 인상되거나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죠. 최근 택배 회사들은 분류 인력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택배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독일과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원인으로 기후 상승이 지목되는데요. 오늘 포커스는 기후의 역습에 맞췄습니다. 강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굽이칩니다. 휩쓸려온 차들은 뒤집히고 부서져 여기저기 나뒹굴고 집들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On va évacuer pour aller chez mon papa à l'abri et on se retourne avec l'eau jusqu'à la taille ici. 독일 서남부를 덮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마을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시간당 최대 168mm 비가 내렸는데 2달치 강수량이 하루에 쏟아진 것으로 여름 집중호우가 없는 독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독일의 오래된 목재가옥들이 급류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Aber Strom gibt es ja wohl in der ganzen Region nicht, ne? Und was jetzt hier zu sehen ist, das ist schlimmer als nach einem Bombenangriff.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온 사망자만 약 100명, 실종자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연락도 쉽지 않습니다. Friedliche Orte durchleben in diesen Stunden eine Katastrophe. Man kann sagen, eine Tragödie. Starkregen und Überschwemmungen beschreiben das als Worte nur sehr unzureichend. 우리 교민 3명도 한때 연락이 두절됐지만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에 고립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독일과 국경을 마주한 벨기에에서도 피해가 속출해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Il y a un enfant en bas âge, donc c'est une des priorités pour nous, puisqu'il fait assez froid et ça fait longtemps qu'ils sont sur place. Donc c'est ça qu'on met tout en œuvre pour essayer d'avoir accès à ce toit-là. 전문가들은 역시나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갈수록 대기는 수증기를 7%씩 더 머금어 더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데 독일의 지난달 평균 기온은 19도로 평년보다 3.6도 높았습니다.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던 서유럽에 여름철 집중호우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찾아온 건
지구의 경고인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해임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사표를 써놓고 배순이를 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냐 80%냐가 아니라 이러다가도 번번이 물러서곤 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어디까지 버틸지가 오히려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80%를 국회에다 제출했고 또 저는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고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뭐 따르시겠죠 뭐. 아니 뭐 그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기존의 80% 지급을 고수한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의 힘을 실었습니다. 선별 지원이 맞다는 겁니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폐지를 주장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홍 부총리 해임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기회에 관료들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 그런 입장이면 국무총리께서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된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을 두고 소신을 밝히다 결국 여권에 끌려가면서 홍두삼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직을 걸고 뜻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줄었지만 정부가 걷어들인 취득세는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세율도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입주 8년차 아파트 단지. 지난 2017년 2월 8억 2,6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올해 2월 1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취득세는 4년 전 1,652만 원에서 올해 5,55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주택 취득세가 9조 7,970억 원 거쳤습니다. 직전 4년에 거친 5조 7,231억 원에 비해 4조 739억 원, 71%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주택 취득 건수는 97만 8,328건에서 95만 1,948건으로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택정책 난조에 따른 서울 집값 급등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취득세는 4조 원이나 더 걷어가는 이례적 현상이 생긴 겁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 건수가 30% 줄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12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 60%나 증가한 것도 취득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2%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3%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비율보다 세율은 더 높게 올라가는 구조로 취득세는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중과한 것도 취득세수를 밀어올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를 일으킨 프로야구 선수의 방역 일탈 행위가 NC 외에 키움과 한화에서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늦은 밤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데 이어서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NC 선수 4명에게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원정 숙소에서 밤늦게까지 여성 2명과 술자리를 가져 리그 중단까지 초래했던 NC 선수 4명.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은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NC 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이 부과됐고 김택진 구단주는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구단주는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황순현 구단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C 선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 2명이 다른 선수들과도 접촉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 선수 2명은 5일 새벽 원정 숙소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의 소개로 여성 2명과 접촉했습니다. 키움 선수 2명도 역시 5일 새벽 A씨의 소개로 호텔방에서 이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와 키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선수 1명이 각각 포함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적 모임 등 책임을 물어 자체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 선수단은 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을 받은 가운데 키움 역시 선수단 전원이 PCR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을 기리는 대구 김광석길입니다. 한 해 150만 명이 찾던 벽화거리가 벌써 2년째 한산합니다. 문을 닫거나 빈 가게도 많습니다. 골목 안, 인기척 없는 막걸리집 앞에서 입간판이 무료하게 손님을 기다립니다. 낮술 환영.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속담도 있듯 낮술은 왠지 깨림직하고 은밀합니다. 시인이 술잔을 기울이며 뇌까리는 7자짜리 시처럼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따금 세상은 낮술을 권합니다. 좌절, 시리, 실험, 분노가 낮술을 부릅니다. 그렇듯 삶이 그리고 하루가 힘겨운 사람들을 시인은 연민으로 도닥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발이 무거운 날은 천천히 걷는다. 외로운 날은 사람을 찾아간다. 그대, 취하지 않으면 흘러가지 못하는 시간이요.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땡겨가지고 낯선 손님이라도 조금 이렇게 모셔볼까. 코로나 통금에 갇힌 채 음식점 주인들은 저녁 손님 맞이 채비하는 시간까지 없애며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더 받아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는 몸부림입니다. 허리띠를 마지막 구멍까지 졸라매면서 지난 1년 사이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꾸리는 자영업자도 1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리 없이 쓰라린 휴업과 폐업, 인사말을 써붙이는 가게가 나날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니 마느니 실랑이를 벌이고 최저임금까지 또 올랐습니다. 정부 지침을 1년 반이나 묵묵히 견뎌온 막다른 길에서 자영업자들은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온 1인 차량 시위를 경찰은 25개 검문소와 27개 중대 병력으로 막아섰습니다. 8천 명이 도심을 누빈 민노총 시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대우입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릴 순 없습니다. 부부는 여느 때처럼 펜션 손님 맞을 준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는 손님을 위해서. 김광석길 어느 가게 주인이 폭염에 뜨겁게 달궈진 길바닥에 물 뿌리개로 식혀봅니다. 그런다고 쉽겠습니까만 그 마음을 안다는 듯 벽화에서 김광석이 내려보며 부축합니다. 7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와 강한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는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돌풍과 함께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올여름은 이렇게 대체로 소나기만 내리고 장마는 짧게 끝나게 됐습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주말에도 30도 이상을 유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그나마 30도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산과 대구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6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